네,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생일차에서 배재고 수학 담당하고 있는 신명진입니다. 네.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어머님들이 들어야 되는 내용도 있고요. 이제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내용도 같이 있는데, 사실 두 개의 맥락은 또 똑같이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같이 들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 자체가 이제 고민을 조금 많이 했어요. 사실 무슨 내용을 전달을 드리는 게 조금 효과적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조금 했었는데, 가르쳐 보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오고 나서 제일 먼저 보이는 문제점들과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부분의 결손 때문에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는지를 바탕으로 이걸 미리 조금 준비할 수 있게끔 조언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강연을 준비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는 거는 마지막으로 미루고요. 일단 조금씩 상황을 좀 볼게요. 일단 제가 근데 이제 테마를 어떻게 잡았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틀린 거다라고 잡았거든요. 혹시 여기서 수학이 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 수학 잘해, 나 수학 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생이 있을까요? 지금 수학 좀 괜찮아? 모든 과목 중에 수학은 몇 번째니? 두 번째? 친구는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자신 있는데. 친구는요? 몇 번째? 첫 번째다. 아하, 자신감이 넘쳐요, 지금. 사실 뭐 자신감이 넘치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이게 깨지지 않아야 할 텐데, 막상 고등학교로 올라왔을 때 깨지는 경우를 특히 너무 많이 봐오는 제 입장에선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차는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걸 뭐 여기서 읽고 있기는 좀 그러니까 하나씩 조금 볼게요. 사실 항상 매번 학부모님 상담을 해도 마찬가지, 학생과 상담을 해도 마찬가지, 이게 갈려요. 갈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들의 마음이랑 학생들의 마음이랑이 서로 합치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다들 뭐라고 생각들을 하시냐면,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와 라고들 생각을 하시고요. 학생들은 막상 해보니까 쉽지는 않아서 좀 부담스러운데 엄마가 나에 대해서 이만큼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말은 못하겠고, 안 할 수는 없는데 하기는 했는데 막상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라고 엄마한테 턱 터놓고 얘기는 못하겠고, 애들한테 물어서 학원 바꿔보면서 그냥 그렇게 한 6개월 다니다가 바꾸고 6개월 다니다 바꾸고, 뭐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거든요. 물론 중학교 때까지는 학교 시험 자체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다니던 학원을 계속 다니면서 망가지고 있는 걸 스스로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서의 이제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 보면 이제 너 문제 다 풀었니? 라고도 부모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숙제 다 했니? 라고 물어보시고,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학원을 갔는데 학원 내부 테스트에서 점수가 좋지 않는다거나, 또는 뭐 학교 시험 점수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거나, 또는 수학 공부 매일 하는 것 같은데 쟤는 왜 성적이 안 오르지? 라고 부모님들은 생각하고 계신다거나, 학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이걸 다 어떻게 해? 다 못해.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필요한 만큼만 이만큼씩.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문제집은 이만큼 쌓여 있는데 막상 한 건 없군, 다 끝낸 걸 찾아보기 힘드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방 청소하시다가 너 안 푼 문제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던데 이거 뭐야? 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반대로 아예 작정하고 꺼내가지고 오셔가지고 네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혼내시는 경우들도 있고, 학생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다 푸냐 엄마, 말이 되냐, 엄마가 풀어봐라, 엄마는 중학교 때 공부 잘했냐,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냐, 이제 이러면서 괜히 또 얘기 좀 높아지면 가만히 듣고 계시는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너희 새끼 말하는 꼬라지머리가, 이러면서 이제 또 집안 싸움 한번 나고 분위기 안 좋아지고 애는 또 일주일 동안 입 푹 다물고, 뭐 이런 상황 만들어지죠. 경험 있죠? 사실 아예 없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대한민국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특이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 반대로 모든 가정에서 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 뭐가 문제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법을 수정해내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그리고 수능까지도 통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얻게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결론의 일부인데요. 이제 수학은 IQ보다 머리 좋은 애들이 잘 푼다라기보다는 반복의 질이 중요하다. 근데 사실 이거 처음 듣는 뉘앙스의 얘기 아니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새로운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단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건 이미 모두가 다 여러 번 들었다는 건 그게 정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의 표현을 따지면 정배고 국룰이고 보통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정석이다라고 보는데 그걸 진행하는 게 힘들어서 결국엔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결정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단순하게 반복을 한다라는 건 실력을 올린다라는 거랑은 사실 무관하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학생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잠깐 해보시면 내가 수학학원을 다니고들 계시죠 지금? 혹시 학원을 안 다닌다, 나 수학 혼자 한다. 완전히 혼자 합니까? 오, 좋아요. 근데 단번째 혼자 안 하고 이제 같이 학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을 거고 학원 숙제가 보통 문제집을 주로 쓰는 경우들도 있고 자체 교재를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문제집 구성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집 구성을 보면 물론 문제를 보는 눈이 강사만큼 정확할 수는 없기에 정확한 판단이 힘들 수도 있지만 이 정도 판단은 가능합니다. 거의 비슷한 문항의 패턴이 반복되는 양치기용 문제가 아닌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즉, 한 문제 한 문제가 전부 다 문제마다 푸는 방법이 완전히 다 다른 결과들로 풀어내야 하는 문제집인지 아니면 같은 방식으로 요만큼씩 변형을 요구하는 문제들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걸 전부 다 다른 방법인 문제들로 문제를 내면 아이가 숙제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도 이걸 풀었더니 1번 풀었더니 2번은 또 완전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니까 1번 풀고 2번 풀려면 또 생각을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숙제를 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거나 재미가 없거나 할 때마다 고민을 해야 되면 사실 과제 수행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보통은 학원들에서 내는 과제는 어느 정도의 양치기용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문제 받아갔다 그러면 그중에 한 80문제는 요만큼씩의 변형밖에는 되지 않는 경우가 특히 많아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선행하고 있나요? 학원을 다니면 보통 선행들을 많이들 하고 선행하니? 혼자서?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 생각? 친구는 선행하고 있나요? 어디까지 나갔어요? 어디? 공통수학 1, 2 1? 혹시 몇 학년이에요? 중3? 친구는 몇 학년? 둘 다 중3? 친구도? 친구는? 오케이. 공통수학 1까지? 그럼 친구들도 어디까지 나갔을까요? 미적까지. 미적분 1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적분 2를 얘기하는 건가요? 미적분 1. 오케이. 미적분 1까지. 사실 이제 특히나 선행을 많이 나간 친구들은 다시 한번 자기가 어떤 문제집들을 주로 풀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어요. 양치기를 통해서 단순 반복은 문제집의 개수를 늘리거나 문항 수를 늘리는 것에는 주요할지 모르지만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에는 효과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갑니다. 왜냐하면 빨리 많이 풀려면 선생님들이 얘기한 방법을 그대로 흉내 내면서 일단 시작을 합니다. 보통 선행이 문제가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흉내내기로 시작을 해서 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오고 그래서 내가 조금 적용해 보는 수준까지 문제를 일단 주는 거죠. 그게 되려면 한 파트에 한 유형의 문제가 최소 4, 5개 정도는 나와야 하고 그래서 숙제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는 그래서 그냥 풀면서 느끼면서 스스로 어느 정도 깨닫는 이런 패턴의 방식으로 선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작정하고 선행을 나가려면 안 풀어준 상태에서 개념만 나가놓고 자 이거 한번 해볼까? 해놓고 한 문제 두 문제 잡고 1시간씩 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개념이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써먹어야 하는 거구나. 그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난 이걸 또 뭘 해야지? 하고 이 생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게 한 문제씩 두 문제씩을 1시간 동안 풀고 있으면 진도를 못 나가죠. 가장 이상적인 걸 수학을 가르치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학부모님 계시지만 학원에 보냈더니 진도를 하루에 2페이지 나갔대요. 2시간 반 있다 왔는데 2페이지 나갔대요. 그 학원 계속 보내실까요? 부담스럽죠.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도를 못 나가고 남들은 옆에서 진도 쫙쫙 뽑아서 공투 1 끝냈대. 이제 다음 달에 공수투 들어간대.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허 우리 아이는 지금 이제 막 공수원 3단 어떡하지? 학원을 바꿔봐야 되나? 과외라도 붙여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될 거고 학생 입장에서도 물론 케바케겠죠. 내가 굳이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은 없는데 엄마가 원해서 안 가면 뭐라 하니까 일단 그냥 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2페이지밖에 안 나가? 개꿀? 숙제 몇 개 없네? 이렇게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막상 시간이 흘러갈수록 특히 이제 요 시점쯤 돼서 이제 슬슬 고등학교에 대한 고민과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는 요 입장쯤 되면 이 정도의 준비 상태로 내가 과연 고등학교에서 라는 생각을 하면 불안해지는 게 또 순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복만을 위한 반복은 사실 무의미하다는 걸 모두 다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반대로 안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항상 딜레마가 많은 부분이에요. 두 번째, 피드백 기반의 반복 학습.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겠어요? 오답 꼼꼼하게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답하니? 오답하고 있어요? 오답해요? 오답하고 있니? 오답해요? 물어볼까요? 오답 어떻게 해요? 오답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풀어보고 잘 모르겠으면 쉽게 질문하고 답지 한번 보면서 한 프리체크 해보고 그렇게 친구는? 틀리면 생각하면서 다시 풀어보고 안 풀리면 쌤한테 질문해보고 그 정도? 오케이. 친구는요? 틀린 문제 다시 풀어보고 해설 한번 다시 본 다음에 누나한테 한번 다시 물어본다. 오케이. 친구는요? 뭐 계속 지금 거의 공통된 방향이죠. 일단 풀어보고 틀리면 질문하고 그 다음에 안 풀리면 뭐 답지를 한번 본 다음에 쌤한테 질문을 다시 한다거나 뭐 도움을 받아서 해결한다. 친구는요? 그렇죠. 지금 모두 다 같은 얘기를 했죠. 제가 지금 대여섯 명의 친구들에게 물었는데 전부 다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두 다의 방법 중에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결정적인 게 누락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누락이 결과적으로 수학이 머리빨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요. 가르쳐 보면 가르쳐 볼수록 기억을 못합니다. 사실 저도 느껴요. 저도 처음 보는 문제를 보고 이거 어떻게 풀지? 라고 고민을 했다가 뭔가 살짝 조건이 이상해서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강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조금 이상한데 얘 대체 뭔 생각으로 문제를 이렇게 낸 거야? 하고 해설지를 보겠죠. 저는 해설지를 봤는데 뭐야 조건 이상하게 풀었네. 잠깐만 이거 문제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었던 문제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그거 일주일 후에 다시 보고 똑같은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이거 뭐지? 이상한데? 그리고 나서 답지를 보면서 잠깐만 이거 그때 그래서 내가 봤던 문제다. 라고 그렇게 깨달아요. 특히나 어떤 경우 시험지 기출 분석할 때 당장 저조차도 시험 기간이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치면 뭐 한 3주쯤 되거든요. 중학교가 좀 빨리 보기도 하고 고등학교가 좀 늦게 보는데 고등학교들도 조금 편차가 있죠. 한 2주 정도. 저는 뭐 배제고를 주로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배제고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모든 학교와 그다음에 강남 서초에 있는 모든 학교들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자사고들의 시험지를 다 분석하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 어딘가에서 출처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출처를 기준 삼아서 재출제된 문제들의 경우는 다 똑같은 뉘앙스의 오류 같은 오류가 살짝 있거든요. 그 이상함이 다 보여요. 근데 그걸 제가 한번 봤는데 다음 주에 다른 시험지 다시 풀면서 비슷한 맥락의 걸 봐도 캐치를 못 한다는 거죠. 제 기억력조차 그럴진데 하루 종일 수학만 보고 있는 제 기억력조차 그럴진데 다른 친구들의 기억력은 말할 것도 없죠. 틀린 걸 다시 보는 행위가 거의 곧바로 일어날 겁니다. 틀리면 일단 풀 줄 알아야 되니까 다시 푸는 작업을 할 거예요. 다시 풀고 난 다음에 이걸 일주일 후에 다시 푸는 학생은 없어요. 푼 적 있니? 누가 줘서 푼 거 말고 다시 푼 적 있어?
없거든요. 왜 없냐? 그 다음 숙제 나가고 있잖아요. 진도 나가고 있잖아요. 과제할 게 이만큼인데 그걸 왜 봐요 지금? 안 그러면 또 학원에서는 숙제 안 해갔다고 뭐라 하고, 요즘 또 학원들 관리 철저하죠. 숙제 안 하면 뭐해? 문자 보냅니다. 이번 과제 수행률 0%, 뭐 이번엔 과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또 집에 돌아오면 엄마가 너 왜 이번 숙제 안 했어? 그럼 궁색한 변명을 대야 돼요. 예를 들면 교재를 놓고 가서 제출을 못한 거야. 다음 시간에 한 거 제출하기로 했어. 오늘 다 숙제 다 해갔어. 그럼 이제 엄마가 교재 갖고 와봐. 뭐 이 얘기 안 나오면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숙제가 과제, 말 그대로 해야 할 과업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걸 줄여나가는 것에 포커스를 두게 돼요. 그러다 보면 틀린 거를 나중에 다시 본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걸 누가 옆에서 챙겨주지 않는 한 절대로 다시 보지 않아요. 근데 그 방식으로 선행을 나갔고 그렇게 해서 반복을 했고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지는 않았고, 제가 다시 풀어봤다라는 건 지금 당장 틀렸을 때 이걸 다시 푸는 작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후에, 2주일 후에 다시 풀어봤을 때 풀 수 있어야 될 건데 사실 그것도 좀 불안하죠. 그 상태로 한 달 지나가면 또 못 풀 건 똑같거든요. 최소 3회 반복이 돼야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각인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수준까지의 반복을 하기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미쳐 있습니다. 선행이 미쳐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가죠. 일단 이게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특히 이건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께 꼭 드리는 말씀인데, 그리고 학생 스스로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포인트가, 친구 수학 자신 있다 그랬다, 그치? 제일 걱정되는 친구들의 개점이 저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친구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야, 오해하면 안 되고, 저는 고등학생만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리고 학교 특성상 솔직히 수학을 아예 못하는데 배제 오겠다고 생각을 하는 친구는 많지 않아요. 어느 정도 기본은 했고, 또는 욕심도 좀 있고, 또 나 좀 잘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그래서 좀 우수한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덩치 싸움을 좀 하고 사이즈를 키워서 수능까지 뭔가 롱런해 보겠어 라는 장기 목표를 가지고 입학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숱하게 만나게 되는 게 각 학교 1등 출신이라는 친구들, 졸업할 때 1등이었다, 뭐 수학은 90점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수강생 100명 중에 50명은 중학교 때 90점 이하로 점수가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을 그렇게 주구장창 가르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얘가 수학을 잘할지 못할지는 문제 푸는 걸 보고 있으면 보입니다.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완벽주의 아이일수록 수학이 더 어렵다.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문제를 하나 풀 건데요. 아까 제가 이렇게 나 자신 있어 라고 얘기한 친구들일수록 위험할 수 있다.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죠. 분필이, 자, A라는 친구가 있고요, B라는 친구가 있어요. A라는 친구는 시험을 보면 거의 항상 90점 이상을 받아오는 친구입니다. 어떤 한 친구는 얘보다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받는 게 80에서 90점 사이의 정도를 받아요. 평상시에 과제 수행률을 보면 이 친구는 거의 다 해옵니다. 이 친구는 뭐 조금 게으를 때도 있어서 평균적으로 한 80%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떤 특수성을 논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아직 정보가 너무 없죠. 근데 저는 여기서 특징을 하나 뽑아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친구들일수록, 특히나 공부에 욕심이 좀 있는 친구들일수록,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가 내가 감당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다라고 느껴질수록, 근데 그걸 본인은 못 느끼죠. 그런 친구들일수록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요 상황이 더 심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남들 앞에서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습니다. 근데 사실 남들 앞에서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편한 친구들은 없어요. 모두 다 연습해서 나타나죠. 시험 본다 그러면 그래서 준비하고 가는 거고요. 너 갑자기 춤춰야 된대. 학생들 앞에서 그냥 바로 생으로 출 거야? 연습하겠죠. 연습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무대에 나가서 춤을 춥니다. 근데 그걸 수학에서도 똑같이 진행을 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조금 더 과해지면 연습 과정에서도 이 상황이 좀 커져요. 오히려 반대로 틀리는 게 익숙했던 친구들은 틀리는 거에 부담감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화가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중학교 때까지의 상황에서는 이게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딱 올라왔을 때의 상황이 되면 이 친구가 똑같이 나란히 진학을 하고 여기서 편차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양이 좀 달라져요. 수준이 달라집니다. 내용이 달라지죠. 깊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한번 보면 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뭔가 딱 풀고 내가 문제를 딱 처음 받은 문제까지는 풀겠는데 과제에 있는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안 풀리네? 그러면 이 성향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답지를 찾습니다. 해설지를 보면 푸는 방법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걸 공부를 합니다. 해설지를 보고 공부를 해요.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푸는 거구나를 인지한 다음에 그걸 적용해서 다른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공부는 했겠죠. 공부는 했는데 문제는 그게 조금씩 더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생기냐면 내가 쓰는 글은 다 정답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첫 줄에 쓰는 풀이가 해설지의 풀이와 같길 바라는 친구들이 생긴다고요. 왜냐면 해설지는 너무나 깔끔하게 이 생각을 너무나 합리적으로 쭉 한 방에 풀어놓고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야 잘 푼 거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근데 사실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진짜 머리가 뛰어나거나 또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학을 진짜 잘하고 있는 친구들의 풀이를 보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두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대제고 친구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수학으로 전교 1등도 있고요. 전과목 전교 3등도 있고요. 국영수 전교 1등도 있어요. 근데 얘네 3명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풀이가 개판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걔의 풀이를 보려면 진짜 이렇게 거의 뭐 점찍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런 식의 느낌으로 식을 풀어야 아 그래서 답이 이거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얘네 보고 수학 못한다고 생각하는 애 아무도 없어요. 근데 딱 그 바로 밑을 따라오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걔가 전교 한 10등쯤 해요. 수학 못하지 않아요. 잘하죠. 1등급은 찍어옵니다. 근데 1등급을 못 찍을 때도 있어요. 즉 간당간당해요. 그 친구의 풀이를 보면 판타스틱합니다. 첫 줄부터 끝날 때까지 흐름 딱 맞춰가지고 칼같이 탁탁탁탁탁 답이 쫙 동그라미 쫙 보고 있으면 뿌듯해요. 근데 막상 아까 얘기했던 얘네만큼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시험을 이렇게 이제 그 보는 순간에 제가 강의실 나가지 않고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나란히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1, 2, 3등 같은 말 그대로 수학을 좀 잘한다는 친구들,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얘네들 문제를 딱 보면 그냥 막 쓰기 시작합니다. 막 쓰기 시작해요. 막 쓰기 시작해요. 뭘 막 쓰는지는 사실 잘 보이지는 않아요. 나중에 시험지를 보고 나서야 아는 부분이지만 막 쓰기 시작합니다. 뭘 쓰는지 이렇게 보는데 딱히 뭐 이렇게 풀이 방법을 알아서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합니다. 이 방법 써볼까? 숫자가 이게 좀 특이한데 이거 아닌가? 이걸 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막 찔러봐요. 될 때까지. 한 1분, 2분 찔렀는데 안 보인다. 그러면 그제서야 펜을 내려놓고 뭐지? 하고 고민을 합니다. 반대로 아까 얘기했던 이 친구. 풀이가 정말 깔끔한 해설지 같은 풀이를 답안지에다가 적어놓는 이 친구. 이 친구 보면 문제를 딱 처음 받으면 펜을 못 움직입니다. 그리고 딱 이 자세로 이렇게 한 1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펜을 딱 잡고 식을 한 줄 딱 씁니다. 그리고 그 식을 풀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누가 풀고 누가 못 풀까요? 물론 문제 난이도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얘네들이 수학을 잘하는 이유가 얘하고는 다른 방식에 있다고 느껴져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르쳐보면 둘 다, 얘네 전부 다 머리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굳이 못할 이유를 찾기 힘든 친구들이에요. 성실하고요.
문제도 깔끔하게 잘 풀고요. 센스도 좋고요. 감각도 나쁘지 않고요. 이 정도 문제를 푸는 데는 어떻게 풀어도 다 풀 거예요. 근데 좀 자유롭게 틀려도 괜찮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요렇게 저렇게 쑤셔보는 친구가 있는 반면 뭔가 해설지의 풀이를 따라하면서 선생님들이 쓰는 것처럼 한 방에 깔끔한 풀이를 쓰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은 겉보기에는 되게 좋은데 막상 시도 횟수가 적어요. 고민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냥 쳐다보고 있는 시간이 긴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물어봤어요. 너 왜 아까 문제 풀 때 가만히 있었니? 천장 보면서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때 무슨 생각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될지를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대요. 아 그래? 그러니까 이 조건으로 뭘 할 수 있을지를 머릿속에서 둘러봤다는 거지? 그랬더니 그랬대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니? 하고 물어보니까 한 생각이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뭐 방법을 자세하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두 종류의 생각이고 이 두 종류의 생각을 한 뒤에 못 풀고 넘어갔습니다. 똑같이 틀린 친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너는 아까 여기다가 뭐 썼냐? 그래서 뭘 하나 가득 쓰더만. 그랬더니 그냥 뭐 이것저것 해봤죠. 인수분해도 해보고 넣어도 보고 미분도 해보고. 왜? 아니 뭐 하다 보면 뭐 하나 걸리겠죠. 정보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띠용 하고 망치를 하나 맞은 것 같았거든요. 이 친구는요. 겉으로 보면 정말 모범생입니다. 누가 보면 그냥 얘가 전교 1등이에요. 행동거지도 정말 바르고 예의 바르고 인사성 밝고 사회성 좋고 운동만 못해요. 누가 보면 까불이들입니다. 진짜 미친놈들 같아요. 쉬는 시간 가면 막 에어컨에다가 껌 붙여놓고 있고 막 그래서 그 껌 떼라 그러면서 수업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막상 수학은 얘네들이 더 잘한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요거 조금 의미가 있겠다.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지켜봤어요. 그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지켜봤어요. 시험지 풀 때도 똑같이 풀고 있더라고요. 문제 연습할 때도 똑같이 풀어요. 똑같은 느낌으로. 얘네들 건 알아보기 힘들고요. 얘네들 건 항상 알아보기 편합니다. 문제 푼 숫자는 얘가 더 많죠. 맞춘 횟수는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번 시험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번 시험 마지막 문제가 조금 어려워서 전부 다 끝나고 시험지를 가지고 가봐 상담 좀 하게 그리고 시험지를 걷어서 봤는데 이 친구 거엔 써있는 풀이가 없고요. 얘네들 건 난장판이에요. 근데 일단 둘 다 똑같이 틀린 친구 2명을 불러다가 각각 물어봤어요. 야, 너 이거 왜 아무것도 없어? 시간이 모자랐니? 아니래요. 자기는 고민을 했대요.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 알고 보니 써놓고 다 지웠어요. 쓰고 그 방식으로 안 풀리니까 이걸 다 지운 겁니다. 써있는 걸로만 보면 다 푼 게 맞아요. 난장판이거든요. 근데 답은 끝까지 안 나오긴 했죠. 둘의 결정적 차이가 뭐라고 보이세요? 왜 이렇게 될까요? 제가 여기에 공개하지 않은 정보가 하나 있죠. 이들의 부모님에 대한 정보. 아버지가 판사입니다. 아버지가 판사예요. 새벽 6시에 출근을 하시고요. 퇴근은 칼같이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10시 반쯤 되면 주무시고요. 그 생활을 30년째 하고 계시대요. 곧 정년이시라고 합니다. 막둥이거든요. 한 분은 IT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나이가 조금 젊으세요. 어머니는 예술가입니다. 그림을 그리신대요, 집에서.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어머님들하고 상담을 했을 때 상황을 딱 반추해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이 친구 어머니는요, 아이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게 가능하냐? 정말 가능합니다. 이쪽은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근데 아빠가 IT 회사를 다니셔서 바빠요. 하루에 10분 얼굴 보기도 바쁩니다. 그냥 공부 잘하고 있는지만 물어보고 잘하고 있다 그러면 엄마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만대요. 근데 엄마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왔을 때 같이 딱 입학했던 친구인데 초도 상담 전화를 딱 들어서 혹시 선행 어디까지 나갔나요? 그랬더니 저는 그런 건 잘 모르는데요.
라고 얘기하셨던 어머님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했던 생각은 뭐야 어떻게 자기 새끼가 진도를 어디까지 나갔는지도 몰라.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죠. 6개월 후에 시험 끝나고 전화를 드렸어요. 이번에 시험을 참 잘 봤어요 어머님. 그랬더니 그랬나요? 그때 이후로 이 친구 어머님께는 전화를 드리는 게 무의미하구나. 그래서 그냥 카톡만 보내드립니다. 뭘 상담할 게 없어요. 그냥 애랑 얘기를 해야 돼요. 너 이번 방학 때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할 거지? 내 수업 안 들어도 되니까 이건 처리해야 돼. 뭐 그러면 어떻게 할 거고요. 계획이 다 있어요 얘네들이. 이거 하기 싫은데 나중에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는 정반대예요. 시간표를 엄마가 짜줍니다. 왜? 아빠가 짜라고 시켰대요. 그래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여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게 외부적으로 보이는 시선에서 내가 완벽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일수록 실제 그 성향이 문제 풀이에도 이어지는구나. 도전하지 않고 주어진 방법을 잘 적용해서 문제를 하는 스타일이고 얘네들은 안 알려줘도 그냥 막 풀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업을 할 때도 새로운 개념 딱 전달을 하고 난 다음에 얘 뭐 하고 있냐면 다음 페이지 가가지고 그걸로 문제 찌끄러 보고 있어요. 당연히 아직 다 결론이 안 나서 문제 못 풀거든요. 근데 그걸 해보고 있습니다. 얘는요 반대예요. 제가 싹 가르치고 자 이해갔지? 자 1번 한번 풀어볼까? 하면 그때도 펜을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해요. 성향 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하고 나서 다른 케이스들에도 확장해서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딱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실수를 실패로 여기느냐 아니냐가 학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 시험에서의 실패 맞죠? 맞죠? 현장, 실전에서의 실수니까 실패죠. 그 실수를 안 하려면, 그 실패를 안 하려면 평상시에 많이 틀려야 돼요. 미리 틀려봐야 돼요. 근데 미리 틀리는 게 무서워서 미리 안 틀렸던 애들이에요. 미리 안 틀리면 결국엔 틀려야 되는 총량은 실전에서 틀립니다. 그래서 한 끗이 모자라서 계속 져요, 얘네들한테. 이게 가장 결정적인 것 같아요. 도전을 회피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문제를 내 힘으로 풀었다가 아니라 누군가의 가르침으로 풀었다가 되는 거고 해설지의 도움으로 풀었다가 되는 거고 유튜브의 해설 영상으로 풀었다가 되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사실 가장 결정적인 게 내가 풀었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 풀 줄 알게 됐다가밖에 안 돼요. 내가 풀어냈다가 아니에요. 내가 풀어냈다라는 생각이 여러 번 쌓여야 자기 효능감이 강화가 되고 수학이라는 과목에 조금 더 흥미가 생기고 조금 더 도전 정신이 생겨서 그 다음 문제 풀이까지 뭔가가 연결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오답 노트를 다시 써라. 그리고 걔는 그냥 실수 수집소다. 실패를 모아놓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뭐 때문에 틀렸는지를 그냥 적어놓고 그냥 나 이런 실수 자주 하니까 이거 신경 써야지 같은 느낌으로.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한 번 틀렸는데 그 틀린 문제를 3주 후에 또는 2주 후에 또는 1주 후에 또는 3일 후에 풀었을 때 또 틀리는 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을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은데 적어도 실수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게끔 미리 그 실수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실수 수집소가 조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건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건 학생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 인지를 조금 하고 있어야 돼요. 과정이 좀 달라지는 건 알고 있죠. 초등학교 때 뭐 했죠, 우리? 초등학교 때 가장 주로 많이 했던 게 뭐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사칙 연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걸 가르칩니다. 구구단 배우고요. 그거 가지고 복잡한 유리수의 분수, 뭐 소수 이런 연산들을 가르쳐요. 말 그대로 초등학교는 계산력을 강화시킵니다. 계산하게 만들어요. 근데 중학교로 딱 처음 올라왔을 때 1차적으로 도망가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왜냐면 이제 방정식을 풀고 함수를 풀어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개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처음 생겨요. 그리고 그 개념은 그냥 이것만 안다고 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걸로 숫자 바뀐 거에다가 연속을 해서 적용을 조금 해야 해요. 그래야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학원들에서 양치기를 시켜요. 학원들에서 양치기를 시키는 걸 따라가다 보면 뭐가 비냐면 이게 비어요.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석해서 내가 뭐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본 적 없고 이 문제가 요구하는 수학적 상황을 만족시키려면 어떠한 상황이어야 어떠한 그래프여야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본 경험이 적죠. 왜냐하면 유형별로 다 풀어줬으니까.
그 유형별로 풀린 풀이로 그대로 그냥 연습했으니까 나는 중학교스럽게 여전히 이것만 했던 거죠. 그 방법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딱 올라오면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게 개념은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 개념 이해가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안 풀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학부모님들 특히 대부분 그렇게 생각들 하시고 그래서 학원을 바꾸거나 과외를 하거나 공부 방법을 바꿔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학생은 알아요. 뭘 아냐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읽고 뭐 해야 되는지를 내가 전혀 못 느끼고 있구나를 압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못 느끼는 거죠. 고등학교의 문제는 말귀를 알아듣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말이 길어지고 문장이 길어지고 특히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미적분 1이라던가 미적분 2 같은 과목에서는 함수 개형이 대충 뭐 한 3-4개씩은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만들어진 함수 개형들 중에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어떻게 해야 발생할 수 있는지를 케이스를 따져가면서 아닌 건 제끼고 되는 경우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적용을 계속 조건들을 붙여가면서 답을 하나의 방향으로 몰고 가야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정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우리 중학교 때까지의 공부 방법을 고수하는 친구들은 이 호흡 긴 걸 못 버팁니다. 가다가 딱 케이스가 등장하는 순간 버려요. 장담하는데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80%가 그렇게 거기서 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그 문제는 내 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말죠. 그래서 이 구조적인 변화를 이해해야만 해요. 즉 도형과 함수와 방정식 따위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새로운 언어라는 생각을 하고 그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내가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 생각을 안 해버릇하는 반복을 위주로 공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들어와서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왜 무너진지 모릅니다. 옆에서 보기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루틴으로 설명을 비교를 해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비교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죠. 성적이 정체되는 상황들을 말씀드릴게요.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들. 개념 정리할 때 밑줄 치고 넘어가는 습관. 안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근데 밑줄만 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보면 표현을 못해요.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학 정리 당연히 안 하고요. 그냥 외워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근해 공식 알려주면 그걸로 숫자 바꿔서 적용하면 문제가 풀리니까 요걸로 내가 근해 공식을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태반이에요. 막상 근해 공식이 왜 나왔니? 어디서 나왔니? 라고 물어보면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과정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결론으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정답 맞으면 동그라미 치고 해피하게 넘어갑니다. 틀린 문제 다시 보기는 할 수 있죠. 보라고 시키면. 왜 틀렸는지는 분석하지 않아요. 왜 틀렸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유사 문제에 대한 연습도 당연히 부족해지고 유형별로 접근법이라는 얘기가 뭔 색인지를 몰라요. 문제를 읽었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액션해야 되는 이유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라 풉니다. 따라서 안 가르친 문제는 못 풀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적용력과 응용력이 모자랍니다 라고 판단을 하죠. 근데 결론은 이러한 공부 방식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눈으로만 읽고 넘어가고 시킨 것만 풀고 이해는 모르겠는데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서 문제가 풀렸으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풀게 하고 풀고 개념과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생각보다 문제 출제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문제의 발문부터 시작해서 조건을 제시하는 순서마저도 출제에 고려를 하게 돼요. 이 흐름대로 문제를 풀면 풀리게끔 조건을, 단서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 어떠한 문제도 이 순서를 뒤바꿔서 출제하지 않아요. 심지어 고3 수능까지도. 문제에서 제시된 순서의 조건들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리게끔 문제 구조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숙제를 3시간 했으니까 나는 오늘 공부를 많이 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앉아 있었으니까 내가 비록 문제를 2시간 동안 한 페이지밖에 못 풀었지만 나 굉장히 노력한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 위안을 하는 친구들이죠. 피드백은 당연히 없고 오늘 이만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일단 공부하라고 하니까 책상 앞에 앉아서 3시간 공부를 합니다. 이 방식 중에 뭐라도 있으면 성적이 오르기 쉽지 않습니다. 모두 다 성적을 갉아먹는 요인들이에요. 그럼 반대로 성적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나 개념이 양이 많아질수록
자기가 이해한 개념을 자기식으로 다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한테 설명하는 버릇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물론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어머님들이 설명을 들어도 이게 뭔 소리야 하실 거예요. 근데 친구한테라도 설명하면 됩니다. 나보다 수학 못하는 친구들 있죠? 질문 받으세요. 야,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다 갖고 와 라고 그냥 반에서 공포하세요. 그럼 애들이 별의별 문제를 다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못 푸는 문제를 가지고 올 수도 있죠. 그럼 못 푸는 문제는 필기했다가 학원 가서 쌤들한테 또는 학교 가서 쌤들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학교에 질문을 받아주는 친구들이 수학을 못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개념을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남한테 설명하려니까 요약도 하고 정리도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고 질문 들어올 테니까 개념 간의 연결성도 자연스럽게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수학은 요게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실생활에 적용,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조금 적용을 해보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우리 반의 수학 담당자가 된다라는 느낌으로 남들한테 설명하고 다니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왜 틀렸는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내가 뭘 몰랐지가 아니에요. 몰라서 못 푼 건 당연한 거고요. 그냥 몰랐으니까 알면 되죠. 내가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시고 내가 이럴 때 계산 실수가 많이 나오는구나를 알아내셔야 합니다. 또는 내가 이런 걸 놓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못 떠올리는구나를 빠르게 캐치하셔야 돼요. 그렇게 캐치가 되면 쌤 이 문제 더 주세요 라고 해서 주는 문제를 더 풀어보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이거 학생들한테 제가 할 말이 조금 있어요. 잘 볼래? 나 좀 볼까? 사실 어머님들한테는 얘기를 드려도 조금 힘들고요. 문제 풀 때 사실 예를 들어서 하나 생각을 해볼까? 우리가 지금 공수 1까지는 선행을 했다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니까 공수에서 나머지 정리라는 게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그 개념은 심플해요. 방정식 fx를 x-a라는 인수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는 fa와 같다. 사실 그리고 그 이유는 나눗셈을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 이걸로 나눴다고 치면 몫이 뭔가가 있을 거고 뭐가 있겠네. 근데 요 식의 특징이 a를 집어넣으면 아주 맛있게 0이 되면서 얘가 무의미해지니까 남는 게 얘랑 똑같아서 나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요게 지금 나머지 정리의 개념이다. 그치? 우리 실제로 이거 어디에 사용하지? 나머지 정리는 절대로 나머지 정리 자체로 쓰이지 않아. 그치? 언제 사용하지? 이게 문제예요. 문제를 풀면서 이 과정이 체계화가 되었다면 지금 이 질문이 나왔을 때 나머지 정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순간은 인수분해를 할 때다라고 답이 나와야 합니다. 왜냐면 요 바로 다음번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인수정리라는 게 있단다 얘들아. x에다가 a를 집어넣었더니 0이 나왔어? 그러면 그 식은 x-a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 왜? 나머지가 0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고차식 따위를 인수분해할 때에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 봐서 0이 나오는 걸 찾아내야 해. 라는 개념을 우리가 초창기에 배웁니다. 언제 나오는 개념이라면 공수를 딱 시작하자마자 두 번째 시간에 배우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방식을 적용해서 2차 방정식도 풀고요. 3차 방정식도 풀고요. 부등식도 풀고요. 나중에 수트 올라가서의 3, 4차 함수를 시작할 때도 다 이걸로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을 많이 했을수록 활용법이 무궁무진하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걸 이때 쓰는 거야. 그 개념적 근거는 이거에 있어. 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보통 이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숫자 집어넣어서 0 나오는 거 찾은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다 그렇게 문제를 푸니까요. 모든 해설지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다 문제 풀 때 시작할 때 야, 뭐 집어넣으면 0이야? 1 집어넣으면 0이지? 그러니까 얘는 하면서 그냥 이렇게 씁니다. 왜?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죠. 이걸 모르지는 않아요. 근데 반대로 질문했을 때 얘 언제 쓰는지를 말을 못 하잖아요. 모든 개념은 전부 다 얘를 언제 쓰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에 걸렸을 때 나는 이 문제를 이걸로 풀겠다. 그렇게 해서 행동이 결정되는 겁니다. 역으로 순서를 살짝 바꿔주세요. 남들 거 따라하지 마시고요. 이 개념을 그럼 언제 써요? 라고 쌤들한테 질문하시고요. 또는 반대로 개념을 읽었을 때 아, 이럴 때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스스로 도구처럼 정리해 두시고요. 요 과정을 두 개를 같이 하셔야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개념을 말로 설명하면서 복습도 하시고 친구들한테 설명도 하시고 그 문제풀이 과정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죠.
인수분해를 시도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정리 써서 적당한 인수 찾고 인수분해 하고 나면 그 다음 나머지 조각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뭐 근이 몇 개가 되니까 얘가 아마 판별식이 얼마일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로 말로 그 과정이 설명이 되면 그 문제는 나중에 한 달 후에 풀든 10년 후에 풀든 똑같이 다시 풀립니다. 근데 이걸 말로 설명을 못 해내면 그냥 그때그때 이 식의 형태에서 나의 감각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감각이 적용되는 부분이 없어져야 그게 내 실력입니다. 안 그러면 수능 때 망해요. 왜냐? 굉장히 낯선 처음 보는 수학적 상황이 반드시 제시되거든요. 제가 지금 사실 제 쪽팔린 과거인데요. 4년 전에 가르쳤던 친구가 있어요. 4년 전에 배제고 문과로 졸업했던 친구인데 재수를 하면서 이과로 전향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실제로 제가 설명회 때 쓰는 수강 후기도 적어뒀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쌤 수업을 들으면서 수학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는 후기를 남겨줬던 친구거든요. 그리고 그 후기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설명회 때도 항상 홍보 자료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 아직 대학을 못 갔어요. 지금 삼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대학을 못 가서는 아니고요. 계속 뭔가 아쉬워서 못 가고 있는 중인데요. 안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엊그제는 찾아와가지고 자기 공익 소집 해제 나왔다, 소집 나왔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이런 얘기 하던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게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는 중요하지 않구나. 고등학교 때 들어와서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처음 만났고 고3 때까지 수업을 했고 수학은 1등급은 찍었지만 만점은 아니었고 이과는 아니지만 문과지만 미적분을 봤었고 만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1등급 88은 찍었고 대신 들어왔을 때 수학 실력은 처참했죠. 왜냐면 배제고 6등급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수학의 아름다움을 느껴서 1등급까지는 어찌어찌 찍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수학이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상향 평준화돼서 서울대 아니면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고대에는 갈만했으나 첫 번째 시험에서는 갈만했으나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썼고 두 번째 재수를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절어버려가지고 점수가 더 안 나왔고 이번 삼수는 부디 합격하길 빌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제가 지금 그 친구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가 주로 많이 했던 방식이 결국에는 요 방식이에요. 온갖 문제들을 풀면서 흔히 이런 표현 학생들은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구석 평가원장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온갖 강사들의 강의와 교재를 소믈리에 마냥 다 먹어보고요. 다 평가를 합니다. 근데 막상 그 쌤들이 얘기하지 않은 게 떨어지면 그걸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번에 설명한 건, 이번에 조언을 한 건, 너 옆에 있는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아무나 상관없으니까 설명해. 네가 과외를 해라 좀. 그러면 못하는 애일수록 좋아. 그러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왜라는 이유로 계속 탐구를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을 분석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해설지를 보지 말라라고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도 결국엔 그 왜라는 과정이 싹 빠져 있어요. 그냥 해설지에 있는 방법을 따라하면 너무나 깔끔하게 그냥 문제가 풀립니다. 그냥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건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왜라는 고민을 반드시 할 수 있게끔 친구들한테 설명하고 오답 분석하시고 개념 말로 설명하면서 분석한 다음 문제가 이 개념을 이렇게 쓰고 있구나. 이 개념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도 풀 수 있겠구나 라고 재수직하는 방식으로 한 문제를 풀어도 풀고 계셔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시간관리적인 부분이야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짧고 집중적으로.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금 웃긴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집중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서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친구야, 의지를 통해서 집중을 강화할 수 있다고 믿니? 말이 좀 어렵나? 생각해봐. 내가 지금부터 집중해야지 하면 집중이 되나요? 내가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집중해서 문제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1시간 동안 핸드폰 안 볼 자신 있어요? 이건 내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나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져요. 나의 흥미도에 따라 달라져요.
게임 하면서는 1시간 동안 게임하면서 핸드폰 안 보는 거 가능합니다. 1시간이 지났는 줄도 모르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공부는 안 그렇죠. 물론 공부가 그 정도로 재밌으면 병자예요. 정신병자입니다. 제가 가르쳐본 결과 그 정도면 미친놈이 아니고서 불가능해요. 정상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주로 담기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짧고 대신 내가 집중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짧은 시간, 뭐 학습법 중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30분 딱 타임에 맞춰놓고 이 30분 동안은 이것만 한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 그 시간만큼은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사실 뭐 그런 걸 신경 써서 학습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애초에 막 3시간 동안 지금부터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 한 문제 푸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문제만 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문제 끝나고 잠깐 쉬든가. 한 문제를 얼만큼 열심히 풀었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짧고 집중적으로 학습 시간을 확보해서 그게 인터벌이 조금 있더라도 그걸 반복할 수 있게끔 연습해 주시고 중요한 건 학습 끝나고 나서 채점하시고 바로 채점하시고 답지 보면서 분석하시고 거기서 틀린 거 사진 찍어뒀다가 화장실 갔을 때 보면 돼요. 긴 시간 들일 필요 없이 그 다음 날이든 그 다음 날이든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화장실을 갑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무조건 생겨요. 그리고 문제 보면서 아 맞다 이거 이렇게 풀었지. 근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풀었지? 하면 정리하고 나가서 그거 먼저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쵸? 일상생활에서의 효과적인 반복을 조금 만들어 주시고 그게 계획적인 복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더 좋고 시간 배분이야 어차피 과목별 밸런스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부모님과 상의하시면서 각 과목 전문가들과 상담하시면서 학습 밸런스 잡아주시고 사실 세상이 변해서 수학만 잘해가지고 대학을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 잘해야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가. 사실 바뀐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까지 전부 다 얘기하기는 좀 힘들 테지만 이따가 간단하게 언급은 할 텐데 다시 정리해드리면 숙제가 끝나는 게 학습에 끝나는 게 아니고 숙제를 했다라는 건 이제 내가 이걸 학습해야 되는 거구나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는 요 인지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인지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답을 진행하지 않는 숙제는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가다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답을 받지 않으면서 숙제를 했다. 그 학원에서 나한테 오답을 주지 않는다. 정말 죄송한데 학원에다가 용돈 주고 있는 겁니다. 덕분에 강사들이 포르쉐탑니다. 오답을 분석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선생님 잘난 척 들으러 학원 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게 깔끔해져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선 오답 요청하시고요. 오답 분석을 같이 해달라고 요청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풀 수 있는 내 생각의 깊이가 사고의 깊이가 커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해나가셔야 돼요. 특히 지금 선행 안 하는 친구를 찾기가 힘들어요. 선행을 많이 하는 친구는 막 미적분 원도 봤다 그러고 뭐 더 본 친구는 막 기하 봤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공수 원투 끝났고 대수 끝났고 미적 끝났고 이제 확통 보려고요. 뭐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쫄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어차피 그 친구들 그때 가서 다시 보는 건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2학년 여름방학에 방학특강을 수업하고 있는데 미적분이 수업의 특강입니다. 한 40명 조금 안 되게 들어요. 근데 그중에 20명이 이미 저한테 미적분 한번 봤다라고 얘기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 데리고 저 지금 무슨 수준의 거 하고 있냐면 라이트센 수준의 거 개념 설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차피 중학교 전에 봤던 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선행에 목숨 걸지 마시고 깊이를 높이는 방법으로서 요거에 좀 집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들한테 설명해 보시고 오답도 받아보시고 그거 풀어내시면서 내가 지나간 과정에서는 정말 명확하게 모든 게 다 이해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문제를 많이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이 좀 많거든요. 공통수학 원 한 것만 해도요. 초등학교의 내용으로는 담아지지도 않아요. 거의 중학교에 있는 한 학기,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1학기 과정을 싹 다 합쳐야 공통수학 한 권 분량이 나올까 말까요. 모자랄 겁니다, 아마. 도형의 일부까지, 이 2학기 때 내용의 일부까지 포함시켜야 공통수학 원 한 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공통수학 1만큼 양이 많은 게 공통수학 2입니다. 그리고 공통수학 1의 1.5배 정도 되는 게 대수고요. 그 대수랑 맞먹는 양을 갖는 게 미적분 1이고요. 그 미적분 1의 2.5배쯤 되는 양을 가지고 있는 게 미적분이고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선행이라는 거에 테마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번 푼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 번 볼 때 제대로 보고 가는 느낌으로 내가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갔다면 그러면 선행은 충분하다. 딱 거기까지만 해놔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실제로 다시 그 개념 들었을 때 아 이제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라는 부분에서 문제풀이의 적용이 훨씬 빨라진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고등학교 시험의 문제는 절대로 단순 계산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배제고 기준으로 센 A 수준의 문제는 딱 한 문제 출제됩니다. 빵점 맞지 말라고. 센 B 수준의 문제는 8개 출제됩니다. 어떻게든 30점은 넘겨보라고. 나머지는 센 B 이상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문제집으로 일품, 블라, 뭐 최상위, 1등급,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4점들이 모여져서 나옵니다. 타 학교로 넘어가면 조금 이지해집니다. 그래서 요것보다 조금 쉽게 조금 더 많이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틀은 변하지 않아요. 계산력보다는 문해력과 구조조합, 이 구조적인 사고를 요구로 한다는 거. 요 부분에다가 테마를 조금 맞춰주시고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상담하면 항상 드리는 얘기인데 그냥 신경 꺼달라 말씀드립니다. 되게 건방지죠? 애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한테 맡기셨으면 학생한테 숙제 얘기, 공부하라는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안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몇 문제 풀었냐? 의미 없습니다. 어떻게 풀었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 틀렸어? 아이도 모릅니다. 묻지 마세요. 그건 아이와 선생님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엄마가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점수가 그래서 되겠어? 정말 죄송하지만 부모님들의 어렸을 때 점수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거보단 잘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이런 식의 비난성, 힐난성 질문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냥 담당하고 계신 수학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분명히 다른 얘기들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이랑 얘기를 하실 때는요. 이런 얘기 말고요. 몇 문제 풀었어가 아니라 오늘 문제 푸느라 힘들었지 정도가 제일 좋아요. 사실 그것도 특히 남학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귀찮아해요. 엄마랑 대화하는 거 행복하니? 엄마가 그냥 말 안 해주는 게 제일 편해요. 그쵸? 용돈 달랄 때 용돈 깔끔하게 주고 그냥 안 갈구는 게 제일입니다. 그럼 자기 할 건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해 질문, 과정 질문, 뭐 확장 질문 이건 사실 어머님들이 학습 과정에 전반적으로 개입할 때나 가능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중3 정도라면 어머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수학 수준의 문제가 이제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가르칠 수는 있으나 결국엔 해설지 보고 흉내 내실 거잖아요. 그럴 바엔 그냥 넘어가신다. 2022 교육과정 바뀌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다양한 얘기들을 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건 제가 이 짧은 시간 한정된 시간 동안에 분석하는 것보단 이미 찍어놓은 영상도 있고 제가 찍은 영상도 있고 온갖 전문가들이 전부 다 분석해 놓으신 내용들이 있으시니까 해당 내용 참고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해요. 근데 제가 딱 한 줄 평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면 고등학교 생활이 편해질 거거든요. 결과는 압도적으로 불리해지는 게 이번 교육과정의 핵심 메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택 과목을 뭘 선택하느냐부터 나의 편리성이 달라질 건데 그거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바뀔 겁니다.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반복의 질, 그 다음에 구조적 사고, 그 다음에 관찰형 대화 사실 이거는 학부모님들께 가능하면 그냥 빼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냥 그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어차피 얘기해봐야 얘기가 통하는 친구도 많지 않고요. 괜히 긁어 부스럼 나고요. 안 하시던 부부싸움까지 하시게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그 다음 입시 선택 과목은 조금 더 꼼꼼하게 선택하시되 제가 이건 시간상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다. 대신 좀 알아볼 건 알아보셔야 한다. 왜냐하면 선택 과목에 따라서 대학 입시가 좀 천차만별로 크게 바뀔 겁니다. 어차피 수능이야 똑같이 보겠지만 내신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방식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지을 거고요. 사실 질문을 조금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다음 일정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혹시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에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확인해서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준비한 내용은 더 많기는 한데요. 관련 내용은 아마 제가 조만간에 짧게 영상을 하나 찍어서 또 올릴 거예요. 그건 딱 중3 요 시즌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수학학습 로드맵만 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릴 거거든요. 왜냐면 교육과정이 좀 바뀌어서 1년 해보니까
조금 수정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 부분에 좀 신경 써서 준비하면 훨씬 유리하겠다 하는 항목들이 좀 등장을 해서 그 내용들 위주로 좀 정리하는 영상을 조만간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올라가면 검색 한번 해서 같이 한번 봐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명진이었습니다.